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순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을 뻔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40년간 교직 생활하며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갈 뻔했거든요. 그것도 제일 믿었던 사람들 손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다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엄마, 할머니 방이 곧 내 방이야. 15살 손자 민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의 투정이려니 했죠. 하지만 이어진 딸의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그렇게 될 거야. 제 딸 미라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디 갈 일이라도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24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추석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좀 떨리긴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피곤함도 잊었죠. 어머니, 송편이 정말 맛있어요. 사위 태호가 엄지를 치켜들며 칭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 외로웠는데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딸과 손자가 소파에 앉아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민수의 말에 발걸음을 멈췄죠. 엄마, 할머니 방이 곧 내 방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 방이 왜 민수 방이 된다는 거죠? 저는 숨을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서서 계속 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그렇게 될 거야.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내가 그 방 쓸 수 있어.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정말? 언제 가셔? 아빠랑 다 계획 세워놨어. 다음 달쯤 될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것도 제 등 뒤에서 몰래?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알았지? 응, 알았어. 근데 엄마, 우리 집 진짜 내 거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우리가 다 정리하면 돼.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고른 이 집을 딸이 노리고 있었다니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었다니.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이렇게 서글퍼 보인 적은 처음이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의 배신이 가슴을 후벼 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새벽녘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었던 제가 바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죠. 저는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라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응, 잠이 일찍 깼어. 아침 준비할게.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죠.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벌써 들킨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제 좀 피곤했나 봐.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 명분을 찾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미라가 자꾸 제 건강을 물어봤던 것, 사위가 요양원 광고를 보며 시설이 좋네라고 중얼거렸던 것, 그리고 며칠 전 미라가 제 통장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까지. 엄마, 밥 먹어.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엔 귀여워 보였던 손자가 오늘은 달라 보였죠. 어젯밤 할머니 방이 내 방이라고 했던 그 아이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사위 태호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미라는 민수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빴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날 아니에요? 갑자기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병원? 무슨 병원? 지난주에 건강검진 예약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죠. 아마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반짝였죠. 마치 걸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라와 태호가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죠.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 아까도 병원 예약 잊어버리셨잖아. 일기라도 써놔야겠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 증거라니요.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계획적으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찍은 사진들, 미라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특히 미라의 대학 졸업식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미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엄마,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교사 월급으로 미라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과외도 하고 방학 때는 학원 강의도 나갔죠. 그 모든 게 미라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이런 보답을 받다니요. 저녁 무렵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실버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상담 신청하셨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전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 분명 이 주소로 김혜순 어르신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뒤에서 미라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아, 제가 신청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미라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냥 상담만 받아보세요. 나중을 위해서요. 나중을 위해서라니. 제 미래를 벌써 정해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랐죠. 상담사는 팸플릿을 펼치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하지만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대신 미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꼼꼼히 따지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게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이었죠.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라와 태호가 민수를 데리고 쇼핑을 나간 사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사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죠. 겉표지에 어머니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죠.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택 전세 전환 계획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 시가 8억 주택, 전세 5억 예상, 월세 전환 시 보증금 2억에 월 200만 원 가능, 어머니 요양원 입소 후 즉시 진행. 제 집을 제멋대로 처분할 계획을 세워놨더군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혜순 어머니 요양원 입소 예상 비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요양원의 가격표가 정리되어 있었죠. 제일 싼 곳은 월 150만 원, 비싼 곳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있었는데 월 180만 원짜리 시설이었죠.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어차피 오래 계실 것도 아니니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수명까지 재단하고 있었던 거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 봉투였는데 보낸 사람 이름이 낯익었죠. 정분자, 제 사촌 올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미라야, 지난번 얘기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니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이 어렵지 않대? 너희가 후견인 되면 재산 처분도 자유롭고 나도 도와줄 테니 걱정 마. 대신 약속한 대로. 뒷부분은 찢어져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 올케까지 한패가 되어 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대가를 약속받았겠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교직 생활하며 배운 게 있다면 기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오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벌써 돌아온 거였죠.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미라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응, 있어. 좀 누워 있었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또 시작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빌미를 찾고 있는 거죠. 저녁 식사 시간, 정분자 올케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연기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계획된 방문이라는 것을.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정분자가 능청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자주 오더군요. 어머, 분자 언니. 마침 저녁 드시러 오셨네요. 미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식사를 하면서 정분자는 계속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떠보는 말을 했죠. 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면서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그런가? 난 괜찮은데. 제가 단호하게 대답하자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가스 불 끄는 거 잊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정분자와 미라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봐라, 역시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딸과 사위, 그리고 사촌 올케까지 합세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라는 것이.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4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저였으니까요.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다짐했죠.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미라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네, 은행 김 과장님이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 가능한가요? 저는 뜨개질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어머니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아,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요? 그럼 위임장으로는 안 될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미라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뜨개질에 집중했죠. 어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은행에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은행? 무슨 일로? 아,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이 나왔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같이 가자.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야, 우리 집 곧 리모델링 한대. 할머니 방을 내 방으로 만들 거야. 게임룸으로 꾸밀 거야. 제 방을 게임룸으로 만든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5살 아이가 벌써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언제? 엄마가 다음 달쯤이래. 할머니가 다른 데로 가신대. 다른 데라니. 요양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손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라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밤 10시쯤 사위 태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어요. 미라와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또 들려왔죠. 여보, 오늘 부동산 갔다 왔어. 우리 집 전세 놓으면 5억은 받을 수 있대. 진짜? 그럼 그 돈 보태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겠네? 애 학원도 좋은 데 보낼 수 있고,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는 거였습니다. 40년간 정들었던 이 집을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순순히 요양원 가실까? 걱정 마. 다 준비해뒀어.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으면 돼. 무슨 진단서? 치매 초기 진단서. 의사가 우리 편이야. 돈 좀 쥐어줬더니 바로 오케이 하더라. 저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의사까지 매수했다니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어머니한테. 태호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대답은 단호했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가 모시고 산지 5년이야. 이제 우리도 살아야지. 평생 어머니 눈치 보고 살 순 없잖아. 그건 그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간 함께 산 세월이 그들에게는 그저 눈치 보며 산 시간이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정분자 올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언니, 이거 좋은 거예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강식품이에요. 수상한 약병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라벨도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것들이었죠. 이거 하루에 3번씩 드세요. 기억력 개선에 특효래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약들이 오히려 저를 멍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아마 치매 증상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겠죠. 고맙지만 난 약을 잘 안 먹어서. 에이, 언니. 건강 챙기셔야죠. 미라도 걱정 많이 해요. 정분자가 미라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둘이 짜고 치는 고스란이었죠. 점심때 미라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분자 언니가 주신 거예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 드셔야 해요.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효과가 있대요. 미라가 끈질기게 권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약을 받아들었죠. 하지만 미라가 돌아서자마자 화분에 뱉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그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죠.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였죠. 지금은 변호사가 된 박도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동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죠.
그저 담담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도연이가 돌아가면서 제게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됐죠. 며칠 후, 저는 미라가 민수를 학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틈을 타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선생님, 연락 기다렸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도연아, 사실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딸과 사위의 음모, 요양원 계획, 집을 노리는 것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선생님,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싶어요. 1시간 후, 저는 도연의 법률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죠. 선생님,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이나 서류, 뭐든 좋아요. 사진은 찍어뒀어. 전세 전환 계획서랑 요양원 리스트. 제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더 필요해요. 특히 대화 녹음이 있으면 완벽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두세요.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세요. 도연은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였죠. 이걸로 중요한 대화는 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침착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회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라와 태호가 거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했어? 응, 내일 오후 2시야. 김 원장이 확실하게 해준대. 치매 진단서 바로 나올까? 걱정 마. 이미 다 얘기해뒀어. 검사 결과 상관없이 초기 치매로 나올 거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말로 의사까지 매수한 거였어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했죠. 그럼 후견인 신청은? 분자 언니가 아는 변호사가 해준대. 일주일이면 끝난대. 좋았어. 드디어 우리도 강남 가는구나. 둘이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가 싶어 가슴이 찢어졌죠.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간대.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병원 가세요. 하지만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의사가 이상한 소리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겠다고 하세요. 오후 2시 미라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정신과라고 쓰인 간판이 무섭게 느껴졌죠. 어머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미라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남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어르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요? 아니요, 전 괜찮은데
딸이 걱정해서 왔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의사가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죠. 그래도 검사는 해보시죠.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짜, 계절,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었죠. 저는 모두 정확히 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초기에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해요. 의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짜고 온 각본대로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내리는 게 잠깐만요. 제가 의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치매 진단을 내리려고 하시죠?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아 볼게요. 어머니, 미라가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 큰 병원에 가보자. 의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었던 거죠. 병원을 나오면서 미라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김 원장님이 전문가예요. 그래도 난 제대로 검사받고 싶어. 내일 대학병원 가자. 그날 밤 안방에서 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녹음기를 켰죠. 큰일 났어.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뭐, 어떻게? 병원에서 딴소리 하시더라. 다른 병원 가겠다고. 아, 짜증나. 그럼 어떡해? 플랜 B로 가야 할 것 같아. 플랜 B라니?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교장 시절 쓰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죠. 그들의 계획, 내가 수집한 증거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혜순, 너는 할 수 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거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의 반격도 곧 시작될 거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미라와 태호가 민수를 데리고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거든요. 금요일 아침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태호가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으며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연기가 참 가증스럽더군요. 괜찮아. 오히려 조용해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제 표정은 180도 바뀌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선생님,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죠. 40년간 살았던 집을 팔기로 결심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서 매물이 잘 안 나오는데 때마침 현금 매수자가 있어요. 젊은 중개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7억 8천이요.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낮지만 일주일 안에 처리 가능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 손해지만 빠른 처리가 더 중요했죠. 좋아요. 계약합시다. 다음 날 토요일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등기 이전까지 일주일.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날 거였죠.
일요일에는 은행을 돌았습니다. 주말에도 여는 지점을 찾아다니며 새 계좌를 만들었죠. 기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어르신, 큰 돈을 옮기시는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제 돈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니 6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였죠. 월요일 아침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포장했죠. 할머니, 이게 다예요? 가구는 안 가져가세요? 네, 개인 물건만 가져갈 거예요. 나머지는 보관센터로 보내주세요. 남편과 찍은 사진첩, 교장 시절 받은 상장들, 그리고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72년 인생이 박스 몇 개로 정리되니 허무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마지막으로 식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짧게 적었죠. 가구는 판교 보관센터에 있음. 집은 팔았음. 찾지 마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죠. 녹음 파일이 든 USB, 서류 사진들, 그리고 도연이가 정리해준 법적 조언서까지.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도 저런 햇살이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급히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죠.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신나게 놀고 있겠죠. 저 없는 집이 얼마나 편한지 만끽하면서 말이에요.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도연이 추천해준 곳이었죠. 역에서 내리자마자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혜순 선생님이시죠? 부동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가니 아담한 주택이 나타났죠. 마당이 있고 텃밭도 있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2억이면 너무 싼 것 아닌가요? 시골이라 그래요. 하지만 살기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집을 둘러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화요일 저녁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새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꺼둔 핸드폰을 켜봤어요. 미라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47통이나 있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 하나만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이에요? 문이 안 열려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밤은 정말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에 사는 박영숙 씨가 다음날 전화로 자세히 알려줬어요. 혜순 씨,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딸이 복도에서 울고불고 하는데 영숙 씨의 말에 따르면 미라 가족은 밤 8시쯤 집에 도착했답니다. 신나게 놀다 온 표정이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안 맞자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엄마, 왜 문이 안 열려?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고 태호가 계속 번호를 눌렀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번호를 바꾸셨나? 그때 영숙 씨가 문을 열고 나왔대요. 일부러 차갑게 대했다고 하더군요. 뭐 하세요? 아, 저희 집 비밀번호가 안 맞아서요.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며칠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짐도 다 빼고 가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해요. 이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도 팔고 가셨다던데. 새 주인이 내일 이사 온대요. 영숙 씨가 돌아서려는데 태호가 급하게 물었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한테는 찾지 말라고만 하시던데. 그날 밤 미라는 관리사무소, 부동산, 심지어 경찰서까지 찾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몰랐죠. 당연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요일 아침 미라의 직장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 했다는 내용이었죠.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고요. 도연이가 나중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선생님, 제가 보낸 자료 잘 전달됐대요. 은행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미라는 그날로 직위해제됐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그런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거였죠. 태호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투자회사인데 비윤리적인 직원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즉각 해고 통보를 했답니다. 목요일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분자 올케가 완전히 발을 뺐다는 거예요. 영숙 씨가 또 전화로 전해줬죠. 정분자가 왔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면서 정분자는 심지어 미라를 비난했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 보내라고 했어? 다 내가 꾸민 일이잖아. 배신자들끼리의 내분이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금요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군요. 잠시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왜 이러냐고? 내가 더 묻고 싶은데. 왜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 녹음 파일도 있고 서류도 다 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40년 키운 자식이 날 버리려 했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인데. 미라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이랬는지. 어머니, 난 단순히 집이나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가슴 아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영숙 씨가 마지막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미란의 가족이 쪽방으로 이사 갔대요. 직장도 다 잃고 민수도 전학 간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둔 거였죠. 그리고 재밌는 건 민수가 엄마한테 따졌대요. 왜 할머니한테 그랬냐고. 아이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은 요리라고 했던가. 하지만 내 복수는 뜨거웠다. 그들이 내게 준 상처만큼 뜨거웠고 내가 느낀 배신감만큼 아팠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놓는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별보다 이곳의 별이 더 밝아 보였어요. 아마 마음이 편해서겠죠. 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죠.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상추와 파를 가꾸는 게 일과가 됐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혜순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의 강복순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에 온 첫날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분이었죠. 복순 씨, 상추 좀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자랐어요. 아이고, 맨날 얻어만 가네. 고마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를 치유해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연아,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니? 선생님, 정말이세요? 멋진 생각이에요. 제가 가진 돈 중 3억을 출연해서 김혜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죠. 첫 번째 장학생은 이 마을의 중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키우는 아이였죠. 성적은 우수한데 학원비가 없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이의 밝은 눈을 보니 40년 전 교단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뜻밖의 전화도 있었어요. 할머니, 저 민수예요.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편지 보내도 될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보내렴. 일주일 후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5장이나 되는 긴 편지였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방을 탐냈던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이 놀아주신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 저희는 작은 방에서 살아요. 예전에 할머니가 계셨을 때가 정말 행복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여름이 되자 재단의 장학생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학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의미 있다는 것도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도연이의 권유로 응했죠. 선생님의 선행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72살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모든 걸 얻었죠.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요. 가족과는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많더군요. 저는 그분들께 답장을 썼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가을이 되자 마을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73살이 된 날이었죠. 혜순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마을의 천사예요. 마을 사람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3년의 삶. 처음 70년은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하지만 지난 2년은 나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그 서글픈 달과는 달랐어요. 오늘의 달은 희망차고 밝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바다 냄새가 실려왔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까요?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김혜순의 삶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응원의 글, 소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성원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